오건영 신한은행 IPS 기획부 부부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제 저 이제 미장도 하니까 나스닥부터 오늘 한국 시장까지 너무 좋지가 않아서 뭔가 구원자가 필요한 그런 날이었는데 아주 적절할 때 와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까지 반응하고 있는 주요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저도 처음 말씀에 좀 이제 답을 드리면 저도 하필이면 이런 날도 등장하게 돼가지고 사실 고민이 좀 많아요. 되게 이제 작은 이슈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좀 환경 자체의 변화에 조금 좀 초점을 맞춰보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환경 자체의 변화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나왔을 때 물가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드렸던 게 있어요. 물가에 대한 인식이 시장의 인식도 바뀐 게 있지만 연준이 물가를 바라보는 인식도 조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연준이 물가를 바라보고 있는 인식이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도 조금 하고 이제 약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이제 안지원 이제 그 팀장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용 지표를 바라보는 그 약간의 뭐죠 뭐라고 하죠? 기대치가 다소 좀 낮아졌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50만 명, 한 48만 명, 49만 명 요 정도 예상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번에는 지난번처럼 과감하게 100만 명 못 지르고. 근데 그 기저에는 이 델타 변이라는 게 되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델타 변이라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게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델타 변이라는 게 미국의 성장 둔화하고 엮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저기 미국 의회에서 나오고 있는 그 약간 콩가루 같은 싸움들, 그 콩가루 같은 싸움들을 보면은 사실은 두 축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운영 자금에 대한 얘기하고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얘기하고 이게 같이 엮여 있으면서 통과를 못 시키기 위해서 서로 이제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이 팽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시장에서는 미국의 성장 둔화라는 걸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제 뒤에 김경환 팀장님이 나오셔서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니까 말씀 잘해 주시겠지만 헝다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건 저는 되게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는 중국의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부동산 안 돼 하면서도 흔들리면은 싹 하고 이렇게 계속 메워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 돼 진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굉장히 냉담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그 중국에서는 싫다 하면서도 부동산 쪽의 성장에 약간은 좀 디펜던시가 있었던 게 팩트일진데, 그럼 향후에는 그런 디펜던시가 조금 사라지는 부분들, 이거는 결국에 중국의 성장 둔화 아닌가. 그럼 세 가지를 다 엮어보면은, 길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 엮어보면은 헝다 사태는 중국의 성장 둔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를 비롯한 그런 갈등들은 미국의 성장 둔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쪽에서 바라보는 물가에 대한 인식 변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요 세 가지가 그러면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떻게 워킹을 해왔는지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워킹을 했냐면 작년도 3월 달에 시장이 마구 무너져 내리는 그 국면에서는 제일 처음 나섰던 게 연준이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딱 들고 나와가지고 엄청난 자금을 주입을 해서 무너지고 있던 시장을 반대로 들어 올려버리죠. 그건 진짜 가공할 위력이었던 것 같아요. 잡아가지고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끌어올렸는데, 그 뒤를 당겨준 게 뭐냐면 코로나 사태에서 제일 빠르게 회복한 중국의 성장이 그 뒤를 메워줘요. 그래서 잠시 중국 증시가 작년도 7월에서 한 9월 사이에 한번 세게 달린 적이 있어요. 중국의 성장이 되게 세게 나온다 이거하고, 당시에 중국의 보복 소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보복 소비 이런 게 다 끝나가지고 한 11월, 12월 정도 되니까 그 뒤에 바톤을 이어받았던 게 바로 바이드노믹스하고 백신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기부양책 자금이 3월 달부터 집행돼서 들어가면서 실제로 미국의 성장이 나머지를 여태까지 캐리를 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의 유동성, 중국의 성장, 미국의 성장이 이걸 캐리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헝다 사태로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페드를 바라보면서 연준의 스탠스가 좀 바뀐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하나 남은 게 이제 미국의 성장이죠. 저는 아직도 이제 미국의 성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서는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미국의 성장이 아직도 굉장히
강한 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만약 이제 시장을 갖다가 만약에 최근에 좀 흔들리는 모습에서 다시 좀 안정을 찾는다면 미국의 성장이 이걸 어느 정도는 주도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그 전제를 떠나서 지금 미국의 성장도 조금은 주춤한 모습 아닌가 그 세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하나 꼭 그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 네.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연준 스탠스가 아니야 일시적이야. 네. 일시적. 네. 안 온다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안 와요. 근데 갑자기 공급 적체에 대한 인플레이션이라서 언제까지 계속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하고 입장을 확 바꿔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입장을 바꾼 게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을 땡길 것 같진 않지만 많은 사람이 이거 입장 바꾼 거 보니까 금리에 대한 입장도 바꿀 수도 있겠구나 네. 하는 이게- 상상을 하게 만들어 준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진짜 궁금한 게 연준의 배신에 대한 역사가 있었느냐. 연준의 배신 역사. 연준이 안 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금리 빵빵 때려가지고 시장을 놀라게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이렇게 입장을 확 뒤집어서 바꾼 적이 있었느냐. 하는 맞죠. 게좀 이제 네. 경제 전망이라는 거는 항상 틀리라고 하는 거라서 연준의 경제 전망도 굉장히 잘 틀리고요. 네. 네. 저도 이제 연준의 경제 전망을 그래도 가장 잘 신뢰하는 이유는 저보다 훨씬 잘 아시니까 네. 이제 일단 저는 우리나라의 웬만한 기관들보다도 연준의 경제 전망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가장 잘 맞추지 않나 이제 네. 물론 맞춘다 안 맞춘다가 아니라 네. 가장 근거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질문을 주신 거는 먼저 역사가 있는지를 하나 좀 네.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이 이제 그러면 그 역사를 질문해 주신 이유는 지금이 배신인가 아닌가에 대한 앞으로 얘기까지 배신할 나가죠. 거냐. 네. 일단 역사를 제가 기억하는 역사만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배신이라는 건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을 비트를 해버리면 되죠. 네.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쇼크를 주는 거잖아요.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1994년도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1994년에 있었던 일은 뭐냐면 1990년도, 91년도에 미국의 걸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일본의 버블이 붕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온 달러 강세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좀 경기 둔화 우려가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91년, 92년이 굉장히 짧은 미국의 경기 침체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3년, 94년이 되면서 미국 경기가 빠르게 돌아서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93년 말쯤 되니까 이제 좋아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스펀이었죠. 그때 당시에. 네. 그린스펀 의장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그때는 지금같이 이게 담화가 작지가 않았어요. 확 스케일이 확실히 커가지고요. 3%였던 미국 기준금리를 6.5%까지 쫙 밀어 올려버려요. 아 단박에. 예, 그렇죠. 시장이 깜짝 놀라죠. 예. 예, 물론 한 달 만에 올린 건 아니고 1년여의 텀을 둬가지고 그렇게 쭉 밀어 올리는데 네. 와 이걸 보면서요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특히 채권 시장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이제 막 돌아서는데 너무 세게 올리니까 너무 깜짝 놀란 나머지 와 이건 어마어마한 분이다. 연준은 역시 엄청나다. 연준에 맞서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채권 시장이 금리가 뛰면 채권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의 상황을 뭐라고 했냐면 채권 시장 대학살이라고 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채권 시장 대학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금리가 6.5%로 한꺼번에 올라가면서 달러가 초강세로 돌아요. 네. 달러가 초강세로 도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달러 대출을 받았던 이머징 국가들이 그렇지. 흔들렸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흔들리냐면 제일 먼저 쓰러졌던 게 95년도에 멕시코가 푹 하고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멕시코가 딱 쓰러지고 그 다음에 96년, 97년을 넘어서면서 달러 강세 위압 때문에 누가 되게 힘들어했냐면 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들이 힘들어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97년도 12월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네. 네. 거기 이제 IMF 그러니까 IMF 외환 위기를 바라보는 시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만큼의 기여는 그 미국의 금리 인상하고도 어느 정도 만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미국의 94년도의 금리 인상은 굉장히 강력했었고 그 강력했던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휘청거리기 시작을 하니까 95년도에 연준이 뭘 하게 되냐면 보험적 금리 인하라는 걸 합니다.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 95년도의 그림이 다시 한번 반복됐던 게 언제냐면 2019년도에 똑같은 말을 쓰면서 95년도에 보험적 컷을 한번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뭐 요 케이스를 하나 그래서 시장의 예상보다 세게 금리를 올렸었던 케이스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004년에서 2006년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입니다. 1%였던 기준금리를 그때 당시 5.25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당시에 저도 이제 그 페드가 기준금리 인상하는 걸 계속 보면서 따라갔는데, 4%를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시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 왔다. 다 왔다. 이 얘기 했거든요. 근데 또 네. 올려요. 이번엔 다다. 또 올려요. 다다. 또 올려요. 다다. 또 올려요. 그러면서 16년도 상반기부터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꺾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꺾여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파생 상품하고 만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잉태했던 게 이제 잘 기억을 하시는 것처럼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버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것들하고 만나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파티를 확실히 무너뜨렸던 게 시장에선 4.5 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5.25%까지 인상됐었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을 비트하는 기준금리 인상이었죠. 그리고 이제 요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였던 케이스는 사실은 배신을 안 좋은 배신도 했지만 되게 좋은 배신도 많이 했어요. 네. 좋은 배신이 뭐냐면 14년도에 11월 달에 이제 테이퍼링이 종료가 됐었거든요. 네.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면서 그때 당시 연준 위원들이 지금 얘기 나오는 블라드 같은 분들도 뭐라고 했냐면 15년도 상반기에 기준금리 인상해야 된다. 15년도에만 2번 인상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못했어요. 그래서 언제 했냐면 15년도 12월에 한 번 해요. 근데 15년도 12월에 한 번 하면서 기분들이 상하셨나 보죠. 왜냐하면 연준을 한 번 한다면 세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좀 그렇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15년도 12월 달에 점도표가 발표가 돼요. FOMC에서. 지금 이제 점도표가 유명해졌으니까 이제 그쵸. 그 얘기를 이제 대화로 나눌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점도표를 발표하는데 그 점도표에 어떻게 나왔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16년도에 4번 인상, 17년도에 4번 인상, 네. 그 다음에 18년도에 3번 추가 인상, 3.75%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와, 그러면은 16년도에 4번, 17년도에 4번, 18년도에 3번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버리면 3.75까지 미국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면 한국은 그보다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4%, 4.5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무너져 내린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2015년, 16년에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되게 비관론, 한국 경제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했던 극도의 비관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때 작용하고 있었던 그런 원천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연준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년도에 2번, 3번 인상한다, 빨리 인상한다, 그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15년 12월에 인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16년도에 4번 인상한다고 점도표에 찍어놨잖아요. 16년도에 한 번밖에 못 올려요. 16년도 12월에. 예, 그렇게 이제 인상을 했던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배신이라고 하면은 18년도에 있었죠. 18년도에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18년도에만 4번 인상했거든요. 17년도 3번, 18년도 4번 인상했는데 2번쯤 인상했을 때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해서 대충 다 온 것 같다. 네. 다 그랬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정확하게 기억해요. 18년도 10월 4일 날 이제 파월 의장이 딱 연설에 등장해서 뭐라고 했냐면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월에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해버리죠. 박살났죠. 네, 그래서 18년도 4분기가 와, 이 참혹한 시장의 붕괴. 네. 이걸 우리가 이제 경험했었던 그런 아픈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18년도 4분기 12월에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19년도 1월 달에 파월이 이제 공개적으로 반성문을 써요. 물론 이제 문서로 쓴 건 아니고 딱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우리 연준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걸로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상처받았는데 보상해 주셔야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죠. 19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하에 들어갑니다. 그때 금리 인하를 갖다가 금리 인상 사이클에 있는데 금리 인상 사이클에 있다고 계속 말했는데 이게 시장에 떠밀려가지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많이 떠밀린 느낌 많이 그렇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네. 부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시장이 너무 망가질까봐 한 번 정도 해주는 보험적 인하야라고 해서 맞아요. 인슈런스 컷이라는 말이 95년에 한 번 나오고 이제 2019년에 한 번 나오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드의 배신에 대한 역사, 저는 배신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했었던 판단이 틀렸던 역사가 되는 거겠죠. 네. 예, 그렇게 해석을 좀 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는 사실 틀리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네. 이게 질문 되게 짧게 주셔가지고 당황했어요. 길게 주실 줄 알고 이제 물을 따게 마시고 물 갑자기 뚝 한잔 들어가지고 하시려고 천천히 한 잔 더 하셔도 당황했는데요. 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이제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패드가 틀렸다. 패드가 틀린 틀렸다. 게 그거였죠. 아닌가, 이미. 네, 패드가 틀린 게 아닌가.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가 네.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완전 혼돈 속에 들어가는 게 네. 지금 연준이 저 정도로 모를 정도면 누구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느냐 지금. 그리고 현장 상황들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 아니냐.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코로나 영향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고용 시장으로 안 나온답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이 저한테 저희 그 사이트에 저희 유튜브에서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실제로 너무 쉽게 코로나가 걸리니까 사람들이 일터로 안 나온대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나왔을 때 지난달에 나왔을 때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8월 고용 지표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눴었어요. 그때 제가 했었던 고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일자리로 나오질 않느냐. 부인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자산 가격에 대한 얘기까지도 이제 뭐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일단 서베이로 조사를 했었을 때 미국에서도 당연히 궁금했겠죠. 네. 서베이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부담스러워가지고 얼마 안 되는 물론 오르긴 올랐지만 생각보다 크지 않은 임금 때문에 코로나를 감수하면서까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실업수당의 내용들도 별로 동그라미를 치지 않았고 거의 다 이제 코로나의 부담이 크다라는 데 일단 동그라미를 치니까 시장에서는 이 델타 변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물가하고 관련된 부분을 조금 이제 엮어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물가에 대한 연준의 예측은 일단은 틀렸습니다. 근데 그 연준이 이제 예측하는 게 공식적으로 오피셜리 예측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3, 6, 9, 12월에 하는 그 FOMC가 끝난 다음에 연준의 프로젝션이 발표가 돼요. 거기에 보면은 물가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는데 올해 말까지의 물가를 뭐 이제 3.5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물가를 갖다가 내년 말에 2.1%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걔를 2.2로 올렸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023년의 물가가 1.9나 2.0 정도였는데 걔도 2.1 정도로 조금 올렸어요. 그러면 네. 끝자락은 그렇게 크게 틀려나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경로가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연준이 일시적이라고 하는 포인트 있잖아요. 일시적이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맞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연준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네. 왜 그런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 제가 물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가장 큰 이유, 연준도 물가가 상승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이 1월부터 얘기했어요. 이제 4, 5월이 되면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을 볼 거라고. 네. 근데 그건 일시적이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기저효과입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네. 작년도 3, 4월 대비해가지고 올해 3, 4월은 엄청난 변화인 거죠. 작년도 3, 4월이 너무 주저앉아 있었으니까 그 기반이 되는 그 작년도 3, 4월이 너무 낮으니까 전년 대비 지금은 엄청 높을 거야. 유가가 마이너스 40불인데 지금 80불이잖아요. 왜냐면 퍼센티지로 표현도 안 되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볼 거는 기저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보복 소비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세 번째는 공급망의 이슈라고 했었는데 연준이 조금 간과한 거는 이 공급망의 네. 이슈에 대해서 파월 의장도 그때 그 얘기를 해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이 될 문제라고 네.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다만 앞쪽에 있는 두 개죠. 첫 번째는 그러면 기저효과는 과연 사라졌는가? 사라졌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국의 보복 소비는 어떻게 되는가? 소비 관련 지표가 꺾인 건 팩트예요. 네. 두 개는요. 분명히 지난 4, 5월 달에 그 기세 등등하던 데에서 살짝 고개를 숙인 건 맞아요. 그래서 실제 근원 PCE 물가 지수를 보잖아요. 팍팍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3.6을 찍어요. 6월 달부터 3.6 찍은 다음에 3.6, 3.5, 3.5, 3.5, 3.6. 요번에 3.6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치고 올라가는 각도가 확실히 줄어드는 건 맞아요. 네. 위쪽에서 고원을 형성하고 플랫으로 가는 거죠. 그럼 뭐가 틀렸냐? 그러니까 피크 아웃에 대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고점 찍고 내려가려고 하는 거는. 근데 피크 아웃인데 문제는 뭐냐면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옛날엔 되게 훅 내려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내려오는 거죠. 2년 걸려 3년 걸려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이라는 물가 상승의 기준을 2%라는 물가 기준으로 잡아놓고 보는 거죠. 여기보다 지금 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 기준으로 수렴하는 게 그렇게 길지 않다고 봤던 것 같아요. 네. 연준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내년 말 정도는 봐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표현은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올라가다가 결국엔 내려올 거야 라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거야, 피크아웃, 꺾일 거야 라는 데 대해서는 맞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저효과하고 말씀드렸던 보복 소비가 꺾이면서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저기 예를 들어서 보복 소비죠, 저 라찡 뭐 이런 것들 중고집 뭐 이런 것들 이제 꺾였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준이 아까 전에 간과했었던 공급망 관련된 이슈 있죠. 이게 생각보다 길어진다라는 게 네. 되게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4, 5월 달에 연준이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연준을 분석한다고 해서 그쪽 편들려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의 공급망 관련 이슈는 물론 그 자체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글로벌 공조가 깨지면서 나타나는 그렇죠. 공급망 체인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잖아요. 네. 그게 국제유가를 건드려 버리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는 러시아도 연관이 돼 있죠. 그렇죠. 노드스트림 2라는 걸 갖다가 실제로 승인을 해달라고 유럽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유럽은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그 노드스트림 2라는 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되게 거절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걸 살짝 적게 공급을 하면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모자랄 때 에너지 갖고, 이런 말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천연가스의 공급이 떨어지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뛰고, 이거하고 맞물려 있는 유가가 뛴다. 이제 이런 해석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배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유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답답하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게 너무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경기 부양책을 쓰는데 물가가 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가 잡아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잡아보시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물가가 뭐가 문제니까 유가가 너무 높아요. 배럴당 75불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중동 국가들한테 지금 바이든이 뭐라고 하냐면 증산해야 된다 너네들, 이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도 살포시 그 조언을 이제 살짝 눌러버리고, 가격이 낮을 때는 조금만 증산하겠다고 난리던 친구들이 가격이 올라오니까 증산을 안 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동상이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디플레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유가가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유가가 내려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유가가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 심리가 들어와요. 기대 심리가. 그러면 유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더 사요. 원래 3개월치만 쟁여놓으면 되는데, 가수요가 발생하는 그렇죠. 거죠. 지난번 칩처럼. 예, 네. 그럼 더 올라가요. 그래서 중동의 산유국들, 오펙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공조라는 건 결국엔 지금의 물가 상승도 어느 정도는 좀 공조하고도 좀 만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라든지 패드가 과연 4월 달에 노드스트림 이런 것들까지 다 예측을 했을까? 아니, 제가 변명하려는 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물가 상승이라는 거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이제 첫 번째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제가 원래 이 스타일이 장황하게 말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는 공급망에 대해서 저도 조금 요즘 본원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수요와 이제 그래서 이제 수요는 요만큼, 이제 공급은 요만큼 있고 수요는 요만큼 있어서 되게 공급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요가 너무 적어서 항상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초과 수요를 만들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초과 수요를 만들게 되면 이게 공급이 딸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 경기 좋아졌네. 네. 한 다음에 이만큼의 공급을 늘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가도 안정적으로 상승이 되고 투자도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들어오게 되면서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고압 경제라는 지금의 정책들의 핵심이 되거든요. 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요즘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10년 동안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이죠. 10년 동안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 공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두려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수요가 폭발을 한 겁니다. 그죠? 네. 그럼 얘네들이 캐파를 바로 늘릴까?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죠? 왜냐면 두려우니까. 네. 이게 일시적인지 어쩔지, 그러니까 물가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 수요가 일시적이니까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지금 8인치 팹라인이 좀 그런 듯해요.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자동차 지금 쇼티지 지금 네. 9월달에 네. 3분기 현대차 그룹 자동차 공급 30% 줄었어요. 30% 줄은 이유가 반도체 때문인데, 네. 그럼 결국은 8인치 반도체인데, 제가 기억에 나는 게 DB 하이텍이 투자 결정을 못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미적미적거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자했다가 다 덮어 쓰는 거 아니냐, 딱 그 얘기 지금 하신 얘기.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애니멀 스피릿하고 맞나요. 이거는 저같이 책상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책 보고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거고, 기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딱 바라보면서 빠르게 생산 라인을 늘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생산 라인을 늘릴 때까지 우물쭈물하는 사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물가가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물가가 폭발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요가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중장기적으로는. 그죠? 두 번째는 이 상태가 유지가 돼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생산을 늘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DB 하이텍 같은 케이스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기업들이 선택을 할 때 지금처럼 자 보시는 거죠. 자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빨리 생산 늘려야 돼 보니까 원자재를 구할 수가 없어요. 네. 원자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교육을 시킬 방법이 없어요. 줌으로 화상교육 받으면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면 잘 안 들어요. 네. 오프라인으로 있으면 이게 사람이 앞에 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듣지만 온라인으로 들으면 어딘가 이렇게 이 칸 하나에 숨어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생기잖아요. 네. 교육 훈련 같은 것들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생각했었을 때 이건 투자 결정을 늘리기가 상당히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수 있죠. 그럼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가 찌그러질 수 있잖아요. 그럼 물가가 다시 되돌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가 양쪽 안으로 돈을 때려 붓는 거죠. 네. 그럼 얘가 계속 팽창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얘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따라갔겠죠. 트라우마가 없다면 10년 동안 이런 불황을 겪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유연한 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네. 그럼 따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좀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도 네. 일정 부분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고압 경제에 대한 무언가 좀 이렇게 예. 좀 고민을 좀 던져주는 거 아닌가. 이런 좀 하는 그러면 네네 고민이에요. 네. 그 모든 걸 고려해봤을 때 물가 전망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고 쉽지 않으시죠? 그냥 근데 네. 제가 그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파월 의장은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생각보다 물가 상승세가 길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은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붙이냐면은 이런 물가 상승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잠깐 들어보시면 이 얘기가 되게 역설적인 얘기예요. 제가 저 이제 곽도기 부장님한테 돈을 빌렸어요. 뭐라고 빌렸냐면 금방 돌려드릴게요 형님 하고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금방 돌려드릴게요라고 하니까 이제 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여쭤보면 금방이 며칠일까요? 사회적인 통념 며칠일 것 같으세요? 정말 주관적일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일주일에 드리면은 별로 불만 없으시죠? 그쵸. 금방 전혀 충족. 없죠. 네. 예, 열흘 후에 드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약간 금방이 좀 길다 뭐 이런 느낌이죠. 좀 딱 받을 때 길다. 금방이 좀 네네. 길다 이제 이 느낌이 들죠. 이제 곽도기 부장님 오건영 부장이 빌려달라면 그냥 주었다고 생각해요. 준셈 쳐야죠. 준셈 네. 쳐야죠. 출제자의 의도에도 부합하지 않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금방이라고 해서 사회 통념상 사회 통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금방이 2년이었던 거예요. 그 느낌이 어떨까요? 손절 각이죠. 그쵸. 이건 뭐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금방 이렇게 줬다 받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상의 대출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세요? 이거는 사실 금방하고는 좀 다르죠. 이 페드가 말하는 일시적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 사실 시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이 되게 분분했어요. 네네. 근데 적어도 2년은 아닐 거잖아요. 네. 여태까지 물가가 상승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게 6개월이 넘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거의 2년에 근접하는 거죠. 네. 맞나요? 올해가 지금 12월이 아니라 10월이니까 11, 12 생각을 하면 거의 2년에 근접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이렇게 일시적이지 않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되면 그 연준에서 금리 인상 안 할 거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네. 시장이 뭐 테이퍼링 할 때까지 하고 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연준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안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네. 그게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전 채권 시장이 혼란을 주고 있는 게 거기에 있다라고 보고요. 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보면은 앞서도 성장이 약간 둔화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둔화가 되거나 시장이 흔들리거나 하잖아요. 어김없이 금리가 내려갔었어요. 경기 둔화를 읽으면서 안전자산인 채권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금리가 내려갔었어요. 어김없이. 네. 그 기조에는 뭐가 있냐면 시장이 흔들리고 경기가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오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 많이 못해. 나중에 또 내릴 거야. 이 기조의 이런 판단도 같이 2달 자리하고 전까지만 있거든요. 해도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네. 시장이 흔들리면 어김없이 금리가 내려가곤 했거든요. 요즘은요 시장이 흔들려도 금리가 빳빳이 버티고 있어요. 네. 미국 10년 금리가 아직도
1.5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용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장이 둔화가 되고 금리가 지금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옛날에는 이 성장과 물가는 원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성장이 나오면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사람들의 소득이 늘면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물가가 올라요. 그래서 성장이 나오면 물가가 오르고 성장이 주저앉으면 물가가 떨어져요. 수요가 줄어들면서 네. 둘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네. 원리상으로는. 근데 지금 보면은 조금 이상한 게 성장이 주저앉으면서 물가가 뛰어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연준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골 때리는 상황이냐면 자 보세요. 성장도 낮고 물가도 낮아요. 그럼 오케이 돈 풀면 되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네. 돈을 풀 때 나오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화폐 가치 떨어지면서 물가가 폭등할 수 있어. 근데 물가가 워낙 낮아요. 아유, 걱정 마세요. 일본은 30년째 풀어도 괜찮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가? 이러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굉장히 무제한으로 부양책을 쓸 수 있죠. 시장 떨어질 때마다 자금 지원을 해줘도 돼요. 그래서 작년에 시장이 막 박살날 때 잡아가지고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하는 것들도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장과 물가가 같이 낮으니까. 근데 성장하고 물가가 반대 방향이면 이게 골 때려요. 그렇죠. 그럼 성장을 바라보면 금리를 내려야 돼요. 물가를 바라보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제롬 파월 형님께서 아주 상황이 골 때립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트레이드 오프라는 표현을 정확히 예, 썼죠. 그렇죠. 그 표현을 갖다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성장이 주저앉으면 금리를 낮춰야 되잖아요.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죠. 그럼 이 두 상황에서요. 연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 스톱. 자, 보시면 물가의 상승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걔 그런 애 아니야. 나쁜 애 아니야. 오르는 애 아니야. 그냥 잠깐 올라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괜찮아. 금방 돌아와. 그러면 물가의 상승 신경 쓰지 않겠다. I don't care라고 얘기한 거죠. 네.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물가에 포커스 안 두고 뭐에 두냐면 성장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러면 양적 완화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테이퍼링도 천천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아직 테이퍼링까지 시간 많이 남았어.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컨센서스도 사실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년 초를 예상했어요. 그렇죠. 내년 초였죠. 그리고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도 2023년이나 4년을 예상한 게 있었어요.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일시적이다라고 했던 물가잖아요. 근데 그 일시적이라고 했던 물가에 대해서 금방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방이 언제지 하고 했는데 제가 2년 이런 거예요. 이건 뭐지? 이 느낌이죠. 그렇지. 이건 금방이 아니죠. 그래서 꽤 긴 일시적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죠. 네. 말이 안 맞죠 사실은. 꽤 긴 일시적 인플레이션. 그러네요. 천천히 빨리 와잖아요. 상반되네요. 네. 네. 사실상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건 뭘로 인식하냐면 일시적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네. 그러면 파월 회장이 일시적입니다라고 해도 아 그래서 2년이요? 알겠습니다. 2년짜리 일시적.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채권 시장은 이걸 갖다 본격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네. 첫 번째는 일시적이라는 말이 길어진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데 여기에 대한 힌트가 있는데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죠. 물가 상승이 잠깐 일어났다 또 가라앉아요. 잠깐 일어났다 또 가라앉아요. 그러면 아, 물가 잘 못 오르겠네. 물가 오른 거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2년 3년 계속 올라요. 물가가.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기대 생겨나요. 심리.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면 물건을 먼저 사려고 해요. 사놓으려고. 자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하고 똑같은 건데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이 들면 자산에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 자체로 자산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죠. 네. 굉장한 심리입니다. 물가도 오를 거야.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어라고 모두가 공감하잖아요. 그러면은 임금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제 곽도기 부장님이 고용인이고 고용을 하시는 분이고 저희는 이제 피고용인이에요. 네. 그러면 모두가 동감해요. 임금이 오를 것 같다고. 그럼 이제 곽도기 부장님이 원래는 연봉이 1,000만 원인데 부르시는 거죠. 1,500 딱 부르시는 거죠. 그럼 둘이 이제 눈을 딱 마주쳐요. 아니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더 부르세요.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임금이 안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시면은 이제 곽도기 부장이 뭐라고 하시면 그럼 가. 됐어. 이러면 이제 저희가 잠깐만요.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네. 근데 임금이 오를 거라는 걸 확신을 하고 있으면 곽도기 부장님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오케이 2,000. 그러면 또 한번 쳐다보고 이러다가 조금만 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됐었을 때는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공고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는 네. 지금 좀 곤혹스럽다. 네. 왜냐하면 성장의 둔화가 되니까 물가가 반대로 가는 게 좀 곤혹스럽지만 저절로 물가가 내려온다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절로 물가가 내려온다는 얘기가 일시적이란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그 뒤에 이제 후미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전날이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연준이 나서야 될 정도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네. 만약 저 기대 인플레이션이 준동을 하게 된다면 연준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연준의 조치는 금리 인상을 빨리 땡겨오는 거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파월 의장이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는 일시적이라는 그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그 워딩에 대해서 네. 이제는 파월에 대해서 신뢰하는 게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봤었을 때는 이걸 잡기 위해서 연준이 조치에 나선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쩌면 금리 인상이 땡겨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어. 그러면 통화 정책에서의 불안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좀 채권 하시는 분들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텀 프리미엄이라는 게 올라가게 돼요. 이건 중요한 표현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채권 금리 상승에는 좀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물가 먼저 말씀해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와서 금리 그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면 이제 시장이 정말로 불안해할 건데 그 시나리오를 사실 제가 판단할 때 가장 잘 반영할 곳은 미국의 채권 시장이겠죠. 네. 주식 시장보다도 네. 채권 시장이 당사자니까. 근데 이제 그런 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까지 넘어갔다가 다시 또 1.5 미만으로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네. 1.5 중심으로 네. 뭐 지지난주 1.3에서부터 네, 그렇죠. 올라왔지만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따져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의해 이 감이 올라가서 연준이 어쩔 수 없이 인상 시점을 땡길 거다 하면 이게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1.6, 1.7, 1.8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시그널을 채권 시장으로 잡는다면 얘가 지금 요 자리에서 더 이상 안 오른다면 안 느끼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덜 하고 있는 거구나. 네. 이렇게 보면은 틀리지 않겠죠? 근데 저는 이제 레벨대를 보는 게 조금은 좀 물론 되게 중요한 지표이고 저도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지만 레벨대만 봐서는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성장의 둔화가 나오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네.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는 게 만약 있다면 성장의 둔화라는 게 밑으로 찍어 누르면서 얘가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시그널을 우리가 잘못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만 반영을 하면서 채권 금리가 네네. 움직이면 걔를 바라보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성장의 둔화를 같이 읽으면서 채권 시장이 흔들리는 거라면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 1.5에서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시장이 흔들리면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물가 연준의 이제 스탠스 변화하고 물가 상승을 바라보면서 금리가 뛰다가 최근에 본 것처럼 성장이 눌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시장이 좀 흔들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눌러주니까 1.5에서 이렇게 이제 그렇죠. 버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것만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성장 사이드나 금융시장 사이드에서 다른 모습이 나타났을 때 이럴 때는 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어디서 또 틀려나갈 수 있냐면 만약에 성장이 의외로 세게 나왔을 때 네. 그럼 탁 튀거든요. 이거 리스크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페드의 이제 조기 금리 인상도 있겠지만은 성장이 세게 나오면서 얘를 덮쳐주는 거죠. 그러면 한꺼번에 이제 위로 치솟을 수 있으니까 딱 그것만 보면서 판단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의 증가 상승 여부를 채권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맞기는 하나 네. 경기의 흐름과 비교해 봐서 네. 경기의 흐름이 약세일 때는 좀 덜 올라가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 경기 기대감이 올라가면 금리가 좀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큰 그 기대 인플레이션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맞습니까? 그걸로 네. 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 못지않게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게 환율 전망, 원달러 환율 전망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예. 이게 환율이 저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쉽게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테이퍼링 한다. 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이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맞죠.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는 달러의 양적 완화를 통한 달러의 공급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니까 달러의 공급이 앞으로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덜 주게 되면 좀 이러면서 이제 달러가 강세.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긴축을 말하는 거니까 시중에 풀려 있는 달러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 공급의 감소와 함께 달러 강세.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무조건 환율이 올라가는 게 미국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면도 좀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2014년도하고 15년도 사례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 2014년도 1월부터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테이퍼링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면 14년도 11월 초에 끝나요. 테이퍼링이. 네. 자, 그럼 퀴즈가 달러가 어떻게 됐을까요? 달러 원이. 그러면 테이퍼링을 계속 하고 있었고 네. 테이퍼링을 끝낸 게 14년도 11월이니까 그리고 테이퍼링이 끝나간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있을 금리 인상을 프라이싱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당연히 달러가 달러가 강세로 갔겠죠. 네. 원달러 환율 하늘로 솟았겠죠. 네. 근데 참 신기했던 게 14년도에 보면은 상반기에는 원화가 강세였어요. 그리고 14년도 7, 8월에 어느 날은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을 찍었어요. 네. 그게 지난 10년 최저치예요. 원달러 환율로. 1,000원을 찍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네. 이게 간단하게 좀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13년도 말부터 중국이 중국몽이라는 걸 얘기하기 시작해요.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제일 처음에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패 척결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몽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중국이 내수로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때 당시 중국이 외환보유고가 4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외환보유고에 쌓아놓은 그 달러만 봐도 기분이 좋죠. 이 정도면은 중국이 내수로 성장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죠. 달러벌이 수출로 해서 달러벌이 큰 의미 없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내수에 방점을 찍기 시작을 합니다. 내수 성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수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위안화를 절상하면 좋아요. 위안화가 절상이 된다는 얘기는 해외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수입 물가를 낮춰주게 됩니다. 수입 물가가 낮아지게 되면은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죠. 네.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으면은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할 수 있고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안화 자체가 절상이 돼 있으니까 수입 물가가 낮으면서 수입 물가에 대한 소비도 늘릴 수 있고 네. 이런 효과들 때문에 위안화의 절상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수 성장을 의미를 하곤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안화가 절상을 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4년도 상반기에 보면 위안화가 점진적으로 절상을 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원달러 환율이 그 위안화하고 보폭을 맞춰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그때 당시 이제 1,000원까지 내려갔었던 네. 예, 그런 기억이 있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우리나라도 내수 성장을 좀 기도를 했었던 부분이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하고 맞물리면서 원화가 좀 강세를 많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다만 14년도 8, 9월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때 당시 이제 22에서 이 얘기를 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유로존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우리 도저히 안 되겠으니 우리도 수출로 살래 하면서 유럽이 양적 완화를 예고를 합니다. 그럼 유로화를 들이붓겠다는 얘기잖아요. 원래는 22는요. 유럽 중앙은행은 독일 분데스방크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 같은 건 상상도 하지 않는 애들이었어요. 네. 애들은 아니죠.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갑자기 양적 완화 하겠다고 유로를 갖다 들이붓겠다라고 하니까 유로화가 어마어마한 약세를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달러가 금리 인상 테마하고 딱 같이 맞물려가지고 수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14년도 8, 9월 정도였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그거에 멱살 잡혀가지고 살살 끌어올려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정타가 14년도 11월에 일본이 2차 양적 완화를 해요. 기습으로.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엔화가 폭발적으로 약세를 보였거든요. 엔화가 폭발적으로 약세를 가니까 우리도 답이 없죠. 네. 따라가야죠. 그래서 원화가 그때부터 이제 약세로 돌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거,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거 당연히 달러의 강세 요인인 건 팩트예요. 네.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요인들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요건 맞지만 요걸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 그럼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중국의 성장 둔화는 저는 이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헝다 사태라는 얘기를 굳이 다 가져가지 네. 않더라도요.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의 성장이라는 게 정체가 되면서 중국의 성장 자체가 꺾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도 소비라든지 투자로 성장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투자 성장하려면 땅 파야 되거든요. 네. 두 개가 어려워지면 사실 수출로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위안화를 절상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네. 위안화를 절상시켜서 내수 소비라든지 투자를 부양할 수 없으면 이런 상태에서는 위안화를 갖다가 절상시켜서 수출까지 때려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위안화가 달러당 6.3위안까지 절상이 됐었던 지난 상반기에 6.3위안 밑으로 내려가는 걸 막아요. 네. 그런 다음에 지금 보면 6.45, 6.46 이렇게 네. 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위안화의 절하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저점을 1,080원까지 내려갔었다가 요게 되돌려지면서 지금 네. 쭉 올라오는 그림이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그림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테마 하나를 보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인한 위안화와의 동조 효과. 이 두 가지가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을 어느 정도는 설명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려봅니다. 근데 이제 환율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는 뭐냐면 네. 지금 위안화보다 사실 조금 더 약세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 네, 확실하게 네. 더 약세인데 그럼 결국 뭐냐면 1,200원 하면 이제 사람들은 또 우리 IMF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이다. 이제 분기가 시작이다. 1,200원에서 1,300원 간다. 1,400원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한국 경제가 골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 기준으로는 아무리 찾아도 한국 경제가 골로 가는 게 보이질 않아요. 지금 수출도 뭐 65년 만에 최고치고 뭐 나쁜 게 없어 보이거든요. 별로 그렇게. 네. 부동산 가계부채 네. 그거 빼고는 뭐 그런데 환율이 사실은 1,188원이면 그 경상 흑자 수준하고 비교해 봐서는 평소보다는 좀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뭐가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 이제 환율이라는 건 언제든지 오버슈팅이라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중국의 경기 둔화가 더 세지거나 네. 그래서 위안화를 더 약세로 보내버리거나 지금 레벨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화라든지 유로화가 급격한 약세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같이 이제 1,200원 네. 뚫고 네. 지붕 위로 하이킥을 할 수는 있어요. 1,250원 레벨까지도 이렇게 이제 하이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뭐 일단은 달러 강세 압력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1,200원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무너지느냐? 사실 1,200원이라는 환율은 15년도에도 미국 금리 인상을 할 때도 한번 봤었던 거고요. 아까 1,000원 찍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1,000원에서 1,200원까지 올라가요. 200원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때도 이제 좀 봤었던 거고 시장이 흔들릴 때 사실 좀 주식 시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바라보면 그때쯤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찍곤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저희 곽도기 부장님하고 좀 공감을 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뭐 엄청난 위기를 겪는다라는 그런 증거는 안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공감을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미국 금리가 3.75 가죠. 15년도에. 15년도, 16년도 초에 제일 많이 나왔었던 질문이에요. 미국 금리가 3.75까지 가면 생각해보자. 그럼 우리나라 금리는 4%가 넘을 거다. 그럼 거기에다가 일부 금리 더 더하는 게 우리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절대 못 버틴다. 네. 다 쓰러진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주택시장까지 무너지고 가계부채 터지면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중소장대 산업 다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포스코 주가가 제 기억에 16만 원 갔어요. 그래서 16인가 17만 원. 뒤끝이니까. 예. 네. 차화정 때부터 이제 네, 계속 네, 흘러내려가지고 중국 경기 둔화되고 있었고 네. 미국도 살아나려고 했는데 금리 인상 한자마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유럽은 재정 위기에 털려 있고 일본은 뭐 옛날부터 누워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실 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루트가 없었죠. 저성장 저금리 극단이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브렉시트 터진다는 얘기 나오고 그랬었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그림 속에서 성장은 없을 것 같은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그걸 따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너질 거야. 이게 이제 그 비관론의 대표였는데 일단 뭐 크게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5년이 지났지만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라는 말씀드리는 게 뭐 국뽕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보유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구조적인 무역 흑자를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산업 구조를 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좋은 구조죠. 그리고 이제 바라봤을 때 그러면 생각해 보죠. 달러를 모아놓은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외환보유고 많다는 네. 건. 달러를 쟁여놓은 게 있고 꾸준히 달러가 들어와요. 네. 그죠? 그리고 재정적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에요. 그럼 이거 합치면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모아놓은 돈도 있고 꾸준하게 많지는 않을 수 있어도 어쨌든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고 빚도 많지 않아요.
그럼 요 세 개 다 합치면은 적어도 돈 빌려줄 때 부담은 없죠. 네. 물론 그 친구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부자가 될 거냐, 엄청난 사람이 될 거냐, 그건 모르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곽 부장님처럼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주식은 성장을 해야지 그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배당이라는 형태로. 그죠? 근데 채권자는요. 성장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네. 제 돈만 안 떼이고 이자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채권이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네. 하나도 그런 데서 기인을 그러네요.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15년도 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16년도 상반기에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내렸던 적도 있어요. 네. 네. 반대로 간 적도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실물 경기가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지니까 3.75까지 못 갔잖아요. 미국도. 그래서 어디서 멈추냐면 2.5에서 멈추면서 보험적 금리 인하로 돌아선 다음에 다시 0으로 처박혀 버렸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그 프로젝션이라는 건 이렇게 갈 거다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지 네. 그 점도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안에서 정말 수많은 이벤트들이 기다릴 수 있고 그 수많은 이벤트들이 이 프로젝션을 계속 바꾸게 되겠죠. 연준은 계속 틀리잖아요. 네. 점도표는요 틀리라고 있습니다. 뭐 맞는 걸 별로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점도표 물론 바로 앞에 있는 거 맞추죠. 네. 점도표 인식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네. 너무 의식하지 예. 말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측을 한다라는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리포트에서 이제 이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죠. 하늘을 보면서 천문을 보면서 한달 후에 거대한 폭우가 올 겁니다. 다 이제 지금 가뭄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네. 당일날 아침에 아우 다리가 뻐근한 걸 보니까 오늘 비가 올 것 같다. 당일날 아침에 그랬더니 비가 와요. 네. 그런 사람이 있고 한 방울 딱 떠도 비 온다. 야 많이 올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비가 오고 있어.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 2, 3, 4번 중에 1번은 위대한 예측가죠. 그죠? 2번은 어떠세요? 조금 뭐 그래도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3번은 별로 존경할 게 없죠. 네. 이게 뭐냐면 기간이 앞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네.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건데 네. 프로젝션이라는 건 보면 2024년 롱걸 텀이라고 해가지고 표현을 딱 해놓고 막 박아놨거든요. 네. 틀렸어요라고 박아놓은 거라고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네. 예. 그럼요. 저희가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린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약간 네.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돼서 예. 투자 전략, 투자 방향성 좀 어떻게 잡고 가면 좋을지 이 이야기 듣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어디 나올 때마다 이제 무서워서 이제 유튜브 댓글을 잘 안 봐요. 저도 잘 안 봐요. 왜 그러냐면 무섭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쟤는 맨날 나와가지고 할 말 없으니까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앵무새 같다 이제 이런 얘기 이제 되게 무서운데 그래서 이제 잘 안 봐요. 왜냐면 이제 분산 투자하라는 얘기를 다 하는데 분산 투자 얘기하는 그 순간 여기서도 힘이 쫙 빠져요. 왜냐면 무적이잖아요. 근데 분산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저는 확률을 좀 생각을 하면서 어느 쪽에 더 많이 실을까를 생각하면서 비중을?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50대 50 나누라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60% 싣고 안전자산에 위험자산에 40% 싣고 이런 형태의 시나리오 베이스의 분산 투자는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은 따라갈 수 있는 얘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작년하고 지금하고 결국에는 매크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폭락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매크로 환경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작년처럼 날아다니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작년에도 시장을 갖다가 계속해서 추동을 해줬었던 미국의 성장, 중국의 성장, 페드의 부스팅업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주춤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작년 대비해서 그만큼의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힘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물론 새로운 호재가 터질 수 있죠. 아무도 알지 못했었던. 그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부채 한도가 내일 갑자기 공화당하고 악수를 하는 거죠. 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말 못 보던.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성장이 세게 부스팅업 될 거야. 물론 모르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죠. 근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두고 봤었을 때는 작년 대비해가지고는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그 상승 여력이 네. 상당히 많이 줄어 있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대치를 조금은 낮출 필요가 있고 기대치를 낮춘다는 거는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에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조금 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해요. 뭐냐면은 이 레버리지 투자 있죠. 네.
부채를 많이 끼고 사는 투자는 네. 저는 되게 지금 상황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시장이 불안불안할 때는 단기적으로라도 단기적인 서든 스탑이 올 때가 있어요. 훅 주저앉았다 올라오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레버리지를 많이 끌고 이른바 이제 영끌 같은 투자를 한 케이스는요. 이런 장이 찾아왔을 때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옆으로 기는 장이 찾아와도 버티기 쉽지 않은 게 계속 이자 비용이 나가니까 그걸 감안하면서 계속 코너에서 불리한 포지션을 잡고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는 좀 경계감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다음에 투자의 포트폴리오에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제고할 때가 된 것 같다. 대표적으로 예, 그렇죠. 안전자산 추천하실 이제 것이? 채권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채권은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장에서는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금리가 뛰면서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다면 단기 채권을 잡아가거나 아니면은 달러 같은 경우도 일부 정도는 담아 놓는 게 네. 달러라는 건 안전자산의 대표거든요. 다른 시장 무너질 때 혼자 뛰는. 그래서 달러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이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좀 잡아두는 것도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조언드려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아닙니다. 네. 네,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아닙니다,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네, 다 그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힘든 장에 함께해 주셔서 큰 버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 시간은요 오건영 신한은행 IPS 기획부 부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